자, 오늘 현대, 탈현대, 오늘날 전체를 아우릅니다. 이제 강의 들어갈게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데요. 모던 하면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과학기술 문명의 폭발적인 발달,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산업화와 엮여서 이루어졌고, 예, 우리는 근대화라고 하고 굉장히 혁명적이죠, 느낌이. 예. 그리고 근대의 출발을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으로 본다면, 예, 그거는 인권 선언 이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모던 하면 소유와 물화, 우리가 거기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예, 소유와 물화,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19세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후유증이 뭐냐면 계급 갈등이에요. 계급 갈등. 예. 그리고 모두가 다 이게 행복하고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 이게 흑수저, 금수저, 이게 양극화, 불평등, 이게 지금 제 강의에서 줄기예요. 그리고 저는 다른 강의, 현대, 탈현대 강의한다 오면 안 봐요. 제가 책도 안 읽고 강의 계획서는 얼핏 보겠죠. 근데 강의 계획서 순서를, 프로그램을 딱 보면 그 성격이 딱 드러나거든요. 예. 이거 제가 다룬 건 막스 베버, 칼 막스, 카프카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벤자민, 이거 좌파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 다룬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거는 유일무이하고요. 예, 유일무이에다는 좀 과장된 거고, 우리가 이 과목 개발할 때 여러 대학, 해외 대학들을 참고했거든요.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이 비슷한 교양 과목, 모더니티, 이 포스트 모더니티 문제. 근데 거기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손색이 없어요. 예. 요새는 좀 AI 시대니까 이게 다 번역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슬라이드를 전부 번역해가지고 금방 뭐 별로 시간 안 걸려요. 예. 딱 올려놓고 제가 하버드 대학 가서, 마이클 샌들처럼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영어를 이제 유창하게 해야겠죠. 독일어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영어는 못해. 독일어는 불러준다면 해요. 예. 제가 가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준에 이르렀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더 이상 대학에서 안 다루고 누구도 이 강의를 찾지 않는다면 이런 성천이나 유인화 정도만 이렇게 몇 명, 서너 명 앉아놓고 이게 무슨 이미 연명치료도 끝난 상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없으리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저는 어디다 내려서 지금 자부심이 있거든요. 예. 예, 이화에 대해서 이걸 주제통합형 교양 과목인데, 이게 한 1, 2년 할 때 서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모범 강의로 승격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수들 앞에서, 이 강의를 설명하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 개발한 사람은 3명이었어요. 예. 영문과 연세대 올해 은퇴하셨다. 예, 김준환 선생님. 그 사람이 저걸 번역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상. 누구 거? 테리 이글턴. 예. 책 구할 수 있나? 못 구해. 좋은 책인데 빨리 없어져. 품절됐어요. 벌써 한 20년 됐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모더니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혁명적이고, 그리고 소유와 물화 같으니까 부정적 현상도 있지만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미에서 미완의 기획이라고 했거든요. 모데르네 das unvollendete Projekt. 그래서 모더니티, 부제가 미완의 기획. 이게 번역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희대 국문과 교수가 누구였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도정일. 도정일 교수가 나와서 한 말을 좀 상기하면 좋겠어요. 그 영상 별거 아닌데요. 여기서는 성천에서는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올리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또 한번 들통이 나면 뭐 또 문제가 되고 막 그런다고. 아니, 뭐 한 30년 된 지금 저는 그거를 어디서 구했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자유롭게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계몽의 기획이에요. 계몽.
계몽이란 무엇인가? 칸트가 말했어요. 자기가 책임이 있는 미성숙으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미성숙 아시죠? 예. 운민디시카이트 독일에서 이제 그런 말 쓰면 예, 성숙하지 못한 예, 그 민디시 그리고 민디게 뷰르고 하면 성숙한 시민들을 부를 때 이제 선거철에 그 연설할 때 정치가들이 민디게 뷰르고 이렇게 말해. 민디고 야 성숙한 시민 여러분 이렇게. 그때 이제 성숙하다고 바로 붙이기 걸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데요. 예, 독일어를 한번 써볼까? 이제 명사용어로 하면 민디시카이트 이렇게 돼. 예. 성숙함. 예. 이제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 한 7, 8페이지밖에 안 될 거 찾아보세요. 이게 찾는 것도 자료 찾는 것도 공부예요. 칸트의 유명한 그때 계몽주의 시대 있잖아. Was ist Aufklärung? 독일어로 계몽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Enlightenment? 예? 자, 우리 계몽이란 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굉장히 폄하하는 의미로 쓰고 있다. 언제? 시류가 그래, 시류가. 예. 시류가. 왜냐면 그거 억압적인 거 아니야? 그거 구닥다리 아니야? 옛날에 누가 누구를 교화시키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니야? 포스트 모던 시대야. 누구나 다 자유롭게 잘 선택할 수 있고, 예? 그게 보면 벌써 서열주의적인 게 들어있잖아. 예. 그래서 계몽이란 말을 학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독일에서 학교하고 왔는데 벌써 10년간의 그 차이가 있었잖아요. 비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느낌이 쫙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한국에 보니까 벌써 포스트 모던이 휩쓸고 쓰나미 속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벌써 계몽이라든지 교화라든지 이런 말들을 싫어해. 예, 모더니티는 말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따 이제 다루겠지만 포스트 모던 하면 모던보다 뒤에 왔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더 우월한 것처럼 옛날 것은 좀 오래됐고 낡았고 구닥다리고 그래서 보다 뒤에 세대인 사람들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뜻인데요. 진보 사고는 문제가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진보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인류세라고 하거든요. 안트로포세는. 예? 멸망을 지금 그 이런 함의가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학계에서는 많이 쓰는데 점점 더 많이 써요. 예, 사회학, 심리학, 막 교육학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인류세란 말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그 현대를 다루면 뭘 다루면 좋겠다 해서 방송통신대학에서 몇 해 전에 백영경 교수가 거기서 강의한 게 아니고 이화에 대해서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제목이 바로 그 인류세 이야기. 그래서 인류학적인 관점, 여러 막 그 사회학적인 관점, 역사적 관점 이게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재밌게 보면서 그 TV로 봤거든요. TV로. TV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줌 강의로 봤다. 줌 강의. 근데 제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줌 강의 때 질문하기가 좀 머쓱했어요. 그래서 질문은 못하고 질문을 표명만 했지 내가 써놨는데 어쨌든 그때 한 3, 40개 되는 슬라이드를 전부 제가 캡처했어요. 캡처해가지고 그걸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작권 위반이죠. 예. 제가 그 선생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괜찮은 강의였어요. 굉장히 압축적이고 드렸나? 제가? 안 드렸어요? 예. 저기 윤 실장한테는 드렸어요. 그런 거 강의하면 좋겠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강의 오면 여기 한 명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그 제 제자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면 한 명도 없는 강의가 있다든가 있다는 말을 들었던가 그래서 인문학이 완전히 폭삭하는 폭삭망의 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래도 몇 명 있잖아요. 오늘 또 종강인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위기는 아니고 그냥 행복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르겐 하버마스가 꼭 말하지 않았더라도 칸트가 말한 우리 스스로 책임이 있는 우리한테 원인이 있는 그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기 탈출하기 그 아우스강 아우스데 셀프스페문드트 운문디시카이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계몽이란 무엇인가 칸트 치면 인터넷에 쫙 그다음에 AI가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거기 이제 라틴어도 쓰거든요. 너희 이성을 사용하라고 사프레 아우데 막 이렇게 라틴어로. 자, 그런 의미에서 그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하버마스는. 지금도 하버마스는 계속 양심적인 독일의 지식인,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발언을 해요. 예. 요새도 지금 계속 나이 90이 넘었는데도 개입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절대 잊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모더니티 타령을 작년에 강의할 때 올려놓은 걸 아십니까? 사설시조? 제가 개인적으로 쓴 거야.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그거 여러분들 필요하면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어디에? 우리 그 단톡방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메일로 보내주든지. 예. 그래서 쑥스럽긴 한데 그걸 제가 오래전에 써서 한 20년 전에 썼는데 다시 읽어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윤문해가지고 다시 그걸 활용을 했는데 작년에 현대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그거 올려놓은 것 같아요. 혹시 안 올렸으면 제 착각인데요. 그거만 공유하도록 할게요. 근데 거기도 제가 썼죠. 예? 올렸죠. 예. 거기 읽어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열정. 그러니까 저는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하면 저 김민기 아세요? 최근 SBS에서 3부작으로 만들었죠.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 그거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 김민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7, 80년대 이야기가 다 나와요. 예. 3부작. 근데 마침 그거 제작이 끝날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 학전이 문 닫고. 그래서 전체가 막 겹쳤어요. 막 다행히 학전은 다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극장이나 이런 걸로. 그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제 일기처럼 감상문 써가지고 막 저는 적어놓거든, 좋은 거. 예. 그런데 전화가 와서 한강교구에서 설교해달라고, 설교할 사람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언제든 불러주면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저기 주물럭거려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죠. 그것도 공유할게요. 별거 아니고 그 3부작을 보면서 느낀 거.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그 PD들이 여러 참여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뒷담화 하는 이야기 서로 모여가지고 그거를 보면 모더니티 타령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김민기는 이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현대를 뭐랄까 그 관철시키려고, 현대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꼭 이게 시위하고 투쟁하고, 예를 들어 뭐 그 청계천에서 그 분신자살한 사람이 누구죠? 예. 누구? 전태일. 예. 전태일 평전도 있고. 예. 전태일 같은 경우가 모더니티를 저는 떠올리게 해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그 김지아가 쓴 금관의 여수, 그거 저기 그 노래 천재 김민기가 작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보다도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막 이 고등학교 벗어나서 이제 막 해방감, 그다음에 낭만주의 막 해서 하숙집에서 막 기타 치고 여럿이 또 막 어울려 노래 부르고, 그중에서 이제 김민기가 많이 들어있었죠. 근데 김민기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 친구라는 제목이. 그다음에 작은 연못, 그다음에 금관의 여수, 이런 것들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노래를 부르고, 저도 기타맨이었거든요. 그거를 남들 앞에서 부르는 건 좀 꺼렸고 혼자서는 많이 불렀어요. 그걸 녹취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김민기 하니까 뒷것이거든요. 이 사람 나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마당을 만들어주고 다 키워줬어요. 예. 김광석이라는 싱어송라이터 아십니까? 예, 그 사람도 거기 출신이, 학전 출신이고. 예. 배우로서는 설경구, 또 황정민도 거기서 컸다 했더니 누가 막 욕을 하더라고요. 황정민? 그 사람 박정희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는 국제시장이나 영화만 그 주인공 아냐? 나쁜 놈이야. 그렇더라고요. 난 그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유인하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황정민? 하면서 나는 연기 잘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국뽕 영화들 있잖아. 태극기 휘날리며 무슨 뭐
이런 것들, 예, 국제시장 보면 은근히 그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게 깔려 있는데 이 사람은 날카롭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완전히 맛이 간 모양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배우들도 다 키워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뒷것이에요, 뒷것. 저한테 앞것들은 다 키워내고 자기는 뒤에서, 예, 조명받는 걸 싫어했대요. 인터뷰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 하여튼 한 3부작 한 편에 한 5, 60분씩이에요. 그걸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가 보이고 그게 제가 막 생각하는 모더니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닌데 정치가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죠. 예. 아침 이슬이 그렇게 그 뜨니까 어떻게, 예, 불어난 그 노래를 작곡했다는 이유로, 예, 계속 감옥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안 거쳐간 직업이 없더라고요. 예, 농부, 무슨 어부, 별별 짓 다 했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굉장히 나는 예, 눈물이 막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 저한테는 모더니티 타령이랑 거기서도 그런 거 썼거든요. 예. 금관의 예수나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타는 목마름으로. 그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를 이룬다는 건 민주화를 이룬다는 의미가 저한테는 각인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티 여러 국면을 우리 지금 살펴봤는데 이것이 저는 중요하고 하버마스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몽 미완의 기획, 지금 모더니티라는 기획은 끝나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던이라는 기회가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포스트 모던이 들어와서 그거 다 무화시키고 그걸 조롱하고 다 퇴물이라고 하고 그러냐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던의 또 하나는, 예, 모던이 갖는 그 여러 함의 중에서 부르주아 모더니티 제가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비용 효율성.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야 하잖아요. 예.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 그래서 그게 부르주아 모더니티고 그게 오늘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서양 제국주의, 신제국주의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같은 서양 사람인데 그거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벤자민이에요. 벤자민은 이번 학기는 안 다루는데 지난 그 현대란 무엇인가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검열이 심하잖아요. 거기에 공산당이 잡고 있으니까 벤자민 허용했대요. 통과.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대적하고 있는 지금 서양의 제국들을 내재 비판하는 그 이론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자면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 아도르노 이런 것도 다 서양의 모더니티에 대한 내재 비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부르주아적 현대성을 비판한다고 해서 전통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모더니티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그래서 긴장된 건데 절대 그 이전의 프리모던 전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르주아 모더니티 자본주의 산업화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왜? 그게 소유와 물화를 만들고 불평등을 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이제 나오는데 대개는 유물론적이고 그런 입장이죠. 예, 막스주의적인 입장인데, 예, 아도르노 그렇고 벤자민 그렇고 우리 다뤘던 누구야? 바우만 다 그런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글턴, 예, 벤자민 가지고 저기 박사 논문 쓴 사람이요. 폴 파머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마티아 센하고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친구였잖아요. 예. 불평등을 지금 비판하는 그러한 의료 인류학, 그 다음에 경제학 이걸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마이클 샌들도 주류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룬 게 거의 다 비주류예요. 근데 이론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중심 인물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양의 이론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진행되는 이러한 그 역사의 진보,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부르주아 모더니티를 칭송하고 그걸 찬성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포스트 모던 이제 농객 중에서 몇 사람이 그런 쪽으로 뭐 anything goes 뭐든 된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헷가닥한 그런 그 지식인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혐오한다는 거죠. 그 말 듣고 난 재밌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검열에 다 걸려요. 다른 이론가들은 못 따를 거야. 니체 못 따를 거야. 근데 니체는 이게 그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인지 그건 또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들여다볼게요.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미 다 우리 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거 현대란 무엇인가 그 자료에서 좀 일부 가져왔습니다. 근대라고 번역하고 현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모던 저는 전근대라고 해서 프리모던이라고 하는데 이건 트래디션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죠. 모던은 원래 있었던 그 일상어에서 그리고 뉴 새롭다 라는 뜻이고요. 탈근대는 포스트 모던인데 포스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나중이라는 의미, 그다음에 벗어난다는 의미, 그래서 후와 탈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후근대라고도 하고 탈근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포스트 모던이라고 쓴다. 마치 미메시스가 모방, 흉내내기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하지 않고 미메시스라고 쓰는 거나 똑같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보면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뭐랄까 벗어나야 할 그런 전통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던도 그래. 지금 벌써 제가 모던은 시대와 함께 간다. 근데 부르주아 모더니티는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이거 모던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러니까 모던은 당대의 그 모던한 경향에 대한 반응이자 반응, 리스판스 혹은 그것의 반영, 리플렉션. 반영한다는 건 그걸 그대로 재현한다. 그걸 동의한다. 뭐 그런 의미고요. 반응한다는 건 거기에 비판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이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던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탈근대 이후는 뭐라고 부르려 하나? 지금 탈근대가 계속되고 있나? 아니면 탈근대라는 건 그냥 그 학자들이 지어낸 말들이고 우리는 모더니티 끝자락에서 살고 있지 않나? 제가 바로 그 입장이거든요. 포스트 모던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룬 학자들을 깊이 읽으면 돼. 누가 모던이냐 포스트 모던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제임슨 같은 사람은 후기 자본주의의 그 체제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 사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점차적으로 1950년대 이후로 생산력이 급속도로 발전해요.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워진다. 미들브라우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비 사회, 여가 사회 막 이런 말들이 이제 생겨나요. 그래서 소비가 미덕인 그런 사회. 그전에도 소비는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제 생산 패러다임보다도 소비가 뭐 더 이게 사람들 인구에 회자하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후기 자본주의체라고도 하고 다국적 자본주의라고 하고 또 포디즘적인 생산 방식에서 포스트 포디즘 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생산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모든 걸 통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이제 정보화 사회 이런 개념들이 지식 기반 사회 이게 생겨납니다. 이 모든 걸 통칭하는 말이 포스트 모던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던과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그거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전통에서 모더니티로 넘어올 때는 단절이 좀 분명했어요. 예를 들어 혁명, 산업혁명 누구? 제임스 와트, 전기기관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생산력이 갑자기 발달하고 막 섬유혁명, 농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걸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대부분. 근데 그 다음 단계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논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탈근대를 인정을 안 해요. 뭐냐면 뭐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근데 아까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후기 자본주의가 그 전까지의 또 그러한 같은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조금 패러다임이 달라졌는데 그걸 지칭하는 말, 예를 들어 소비사회, 컨슈머 소사이어티, 그런 의미에서 탈근대의 실체를 인정하자 한다면 저는 마지못해 인정은 하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미심적인 게 근대와 탈근대가 그냥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서는 단절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를 이야기한다면 탈근대가 그럼 언제 끝났어? 이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서서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라 한 2000년대 지나면서 밀레니엄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던 개념들이 별로 안 쓰여요. 우리나라에서 쓰인다면 우리는 좀 이렇게 뒷북치니까 너무 늦으니까 서양에서 다 지나간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는 마치 새로운 것이냐 이렇게 풀어내 놓잖아요. 그럼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즉 포스트 모던은 어느새 슬금슬금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자기 비판을 해요. 반성을 해요. 뭐냐? 한때 포스트 모던이 대단한 걸 줄 알고, 그러니까 모던이 갖고 있는 어떤 강박, 압박감 이런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다양성, 다양한 문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비사회네, 이게 소비사회의 미학이네. 그래서 폴 파머도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한때 자기가 포스트 모던에 경도됐던 것을 지금 와서는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포스트 모던은 상대주의다. 그 상대주의는 말이 안 되죠. 지금 가난한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는지를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그걸 확정할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가면 그게 상대주의가 되고, 증언을 한다는 건 구닥다리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 증언한다는 건 진실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프로들, 그러면 TBS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PD 수첩 비롯해가지고 그런 프로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하고 배치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지금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데 진실이라는 건 없어. 그게 포스트 모던이거든. 포스트 모던 진실은 없어. 주체 없어. 이성 없어. 역사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이러한 뭐랄까 허울, 이게 이제 드러나서 그런지 이게 이런 말을 칭송하는 게 부끄러운지 갑자기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고 세계사는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죠. 테러와의 전쟁. 그래서 테러의 시대로 저는 규정했는데 지금은 테러를 넘어서 전쟁의 시대, 새로운 전쟁의 시대, 새로운 제국주의, 새로운 파시즘의 시대, 우익 포퓰리즘, 파시즘, 막 이런 말들이 쓰이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 지금 시대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몰라, 또 한 번 이제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더 심하게 이제 지구촌을 강타하게 되면 이제 팬데믹의 시대라고 부를지도 몰라. 한 100년 지난 뒤에 그게 좀 잠잠해지면 2000년대 밀레니엄 시작하면서 팬데믹이 사스, 메르스 할 거 없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코로나 30이 왔을 때는 지구촌에서 1000만 명이 죽었대. 이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는 거야. 그 감염병의 시대.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감염병의 시대. 그래서 어떻게 불릴지는 몰라요. 지금 시대가. 근데 어쨌든 간에 포스트 모던은 쏙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테러의 시대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지금 지속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날은 모던을 현대적인로 번역하고 모더니티를 현대성 또는 현대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근현대를 쓰거든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근현대란 말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근현대라는 표현에서 근대는 현대보다 조금 앞선 시기를 지칭한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근현대란 말 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근대와 현대는 섞어서 혼동해서 쓰는데 지금까지 근대를 주로 써왔는데 현대가 점점 이제 근대를 대체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현대성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세대별로 보면 옛날 세대는 근대성이 익숙했고요. 예. 옛날 세대는 현대란 말을 now라는 의미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또 구별해요. 예, 컨템포러리 해가지고 현재는 컨템포러리라고.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를 근세라고 해요.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early modern period인데 서양에서도 이런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근대 또는 현대 이전의 시대. 하지만 중세에서는 벗어났고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보면 1500년에서 1800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근세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독일어로도 노에러자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모던이라고 안 쓰고요. 노에러자 새로운 시대라는 그런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자신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느꼈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들이 너무 이제 고통 속에서 어렵고 무지와 가난 이런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욕망이 강해요. 어느 시대나. 예. 그래서 자신의 시대는 그러한 구닥다리,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그걸 벗어났어. 내지는 벗어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자신의 시대가 지금 절박해. 지금 여기 그런 거. 그 자신의 시대의 절박함과 과거 시대의 뭐랄까 조금 그 퇴물 같은 느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자신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라고 항상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경향이 그래요. 사람들 경향이. 이 모던은 또 시대 개념에서 최신, 유행하는 이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 포스트 모던을 다루면서도 그걸 모던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크한 막 이런 표현으로 모던을 갖다 써요. 그러면 헷갈리죠. 포스트 모던 현상인데 갑자기 모던을 다시 끄집어내나 하는데 여기서 최신의 지금 유행하는 그런 의미로 쓴다. 그래서 양식 개념이죠. 시대 구분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모두에서 미연의 기획 유르겐 하버마스가 쓴 말인데요. 계몽을 가리킨다. 현대란 무엇인가의 강의록 첫 부분에 서술된 현대와 탈현대에 대한 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장이는 꼭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던은 과거, 모던 이전 것을 다 지우고 새로 세운다는 뜻인가? 새로운 걸? 그게 아니고 과거는 역시 중요하거든요. 묵직하고. 그래서 온고의 지신을 떠올리시면 돼요. 온고의 지신. 과거 전통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어받되 그걸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라는 거인 위에 우리는 난장이로 어깨 위에 있으면 더 멀리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장이. 난장이는 지금 모던을 가리키고요. 거인은 옛것을 가리킵니다. 옛것, 고전. 그 다음에 현대 시작한 시점, 르네상스는 이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뀐 15세기. 프랑스 대혁명은 인권 선언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신분제를 타파한 거죠. 평민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때 근데 시트와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공민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이제 산업혁명을 듭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다룬 게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역사의 주체로 부상한 시민계층이 이 산업화 과정에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나뉘고 계급 갈등이 심화하기 시작한다. 즉 산업혁명과 함께 공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 이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하면서 분업, 분업과 착취에 따른 사적 소유, 소유와 물화 고쟁이 심화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태동하죠. 그래서 잘 보세요.
모더니즘은 가장 좁은 의미 19세기 중후반에 나타나 주로 예술 분야에서 나타났고요. 자본주의 모더니티를 반영하면서 아까 말했죠. 그에 대한 반응, 리스판스. 즉 비판하면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찾고자 하는 다양한 실험들. 여러분들 표현주의, 야수파, 입체파, 그다음에 슈르레알리즘 이런 것들 그를 총칭해서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그 영어로 쓰면요 근대주의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근대가 좋은 거다. 근대화. 그러니까 모더나이제이션 하면 근대화죠. 근데 모더니즘 하면 근대주의, 근대를 긍정적인 그 가치로 보고 그걸 추구하는 그러한 입장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술에서는 모더니즘 하면 여러분들 피카소 그 무렵부터 후기 인상파부터 떠오릅니다. 음악에서는 이제 드뷔시나 이렇게 후기 인상파 거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화성학과는 다른 새로운 화성학 대위법이 나타나면서 나중에 12음급법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기법으로 들어가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 이전까지 음악과 모더니즘의 음악이. 그래서 모더니즘을 되게 후기 낭만주의, 브람스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 바그너나 브람스를 듭니다. 예, 미술에서는 지금 피카소를 들어요. 피카소 전에 후기 인상파. 예. 후기 인상파, 모네 뭐 이런 사람들이 벌써 그림의 화법이 같은 인상파라도 전기 인상파와 다른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입체파에서 그의 꽃을 피우죠. 입체파, 미래파, 그다음에 초현실주의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막 변해가는데 그래서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그러한 생산적인 굉장히 실험적인 예술의 그 급격한 조류들의 교체 이런 걸 통칭해서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급진적인 이 방향 급진적인 방향의 다다이즘 들어보셨어요? 다다나 뭐 이런 거 그걸 가리켜서 아방가르드라고 불러요. 근데 학자에 따라 그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모더니즘이 가장 좁은 의미로 보자면 19세기 후반에 예술 분야, 문학 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기법, 새로운 실험들의 그런 마당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변화된 세계에 맞는 걸맞은 그 언어를 회화의 언어나 음악의 언어나 문학의 언어를 그 발견하려고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어요. 그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냥 기승전결 이런 걸 이제 저기 그 깨고 총체성이니 연속성이니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감각에 맞는 새로운 걸로 그 예를 들어 브레이시트의 서사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모더니즘의 그 기에 나타난 여러 드라마 경향들 보면 재밌는 게 드라마 장면들로 이루어지는데 장면을 몇 개 바꿔도 돼요. 앞뒤를. 그래서 시간적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게 돼요. 보이체크 같은 거, 뷰시너의 그런 거 보면 장면을 바꿔도 돼. 그래서 뭐 정거장식 드라마 막 이런 게 나타나고 아무튼 다양한 실험이 나타납니다. 문학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지금 뭐 드라마도 문학이긴 한데 서사 문학에서 예, 자동기술법 그건 초현실주의고 그 전에는 이제 제임스 조이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의식의 흐름 예, 서술된 시간보다도 서술하는 시간이 더 길어 막. 또 무슨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내면 독백 뭐 이런 아주 새로운 기법들. 예. 예? 몽따주. 예, 몽따주는 이제 주로 미술에 썼는데 영화에서 이제 집중 줬어요. 영화는 몽따주가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몽따주의 다른 말은 편집이라고 하면 돼요. 편집한다는 건 끊임없이 장면들을 교체하고 개선하고 바꾸고 할 수 있다는 뜻이. 다르긴 하죠. 예. 근데 넓은 의미의 몽따주를 보면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왜냐하면 모든 그 영화의 미장센들은 다 분절되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연결하기 때문에 베냐민은 그렇게 써요. 몽따주를 넓은 의미로. 그래서 이 전체를 몽따주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몽따주 이론은 이제 러시아 초기 무성 영화 거장들 사이에서 논란이 막 되면서 몽따주 이론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죠. 예? 에이젠슈테인, 뭐 부덥킨, 뭐 베르토프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게 끊겨요. 전통이. 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예,
전체를 자본의 힘으로 잡으면서 내러티브 영화로 흘러가 버리고 몽타주 이론을 발전하다가 또 이 전통이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몽타주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총괄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에서 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몽타주 반대말이 뭐야 하면 애매한데 전통적인 서사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새로운 서사,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 뭐야? 그 원리는 뭐야? 몽타주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몽타주 개념을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면 분절된 내용, 파편들을 모아서 새로운 의미를 조립한다. 그 편집이란 말 그렇고 조립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몽타주 개념을 쓰는데요. 어쨌든 영화에서 그런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막 그 발전한 무르익을 무렵에 그 전통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내러티브 영화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환상을 심어주거든요. 이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내러티브 영화는 그냥 문학을 전통적인 문학을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영화로.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닌데 되게 보면 그래서 내러티브 영화는 몽타주에서 노리는 충격 효과.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지금 그 뭔가 이게 자극을 주려는 그러한 것에서 좀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뭐랄까 대리 만족을 주고 그런 환상, 일루전을 주는 쪽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사의 발전이 그렇게 왜곡돼 버렸다. 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벤jamin이 살았으면 지금 개탄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바란 게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영화가 신묘하로 흘렀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또 부르주아지의 모던이티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추동된 산업화 과정이 인류에게 가난과 무지로부터 벗어나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고 역사는 무한히 진보한다는 환상이 봤어요. 이데올로기. 이게 부르주아지 모던이티예요. 공리주의에서 다 들여다봤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환상이고 이데올로기예요. 그럼 본질이 뭐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근데 겉으로는 포장하기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부르주아지 모더니티, 즉 공리주의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공리주의의 이데올로기고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에서 다룬 게 지금 산업화라는 화두를 가지고는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을 봤고요. 프리드리시 엥겔스의 대도시, 그러니까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에서 한 챕터가 그레이타운 대동시거든요. 그걸 봤습니다. 전부 지금 산업혁명, 그렇죠. 1850년 전후 쓰여졌습니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 이 시대를 위하여. 엥겔스의 엥겔스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영국이 가장 빠르게 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독일이 이제 후발 산업국으로서 영국의 예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많은 거야. 일단은 도시가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석탄 이게 노랗게 끓은 그런 상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작품 어려운 시절 하타임스나 아니면 올리버 트위스트라든지 그런 거 보면 그 빈부격차 크리스마스 캐롤도 그런가?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게 피해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러한 걸 선례를 안 따르려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독일권에서는 정작 뒤늦게 발표되죠. 90년대에 가서 발표되나? 어쨌든 막스와 함께 엥겔스는 3년 뒤 이 소설 이 사회 정치적 저술을 쓰고 나서 3년 뒤에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자, 영국의 노동자 계급 계속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화두가 대도시와 대중이야. 대도시 없는 대중 없고요. 대중 없는 대도시 없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와 대중은 19세기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 이전의 그 시대를 가리켜서는 이런 개념을 거의 안 써요. 대도시, 메트로폴과 대중, 매스, 크라우드 이런 개념들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이제 들여다봤어요. 예. 그래서 보들레르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여러분들 그 떠오르나요? 예. 충격 체험, 아우라의 붕괴, 예. 그리고 그 밖에 그러니까 우울과 이상. 그래서 보들레르가 결국은 그 파리 출신 시인으로서 온몸으로 이 모더니티를 이렇게 흡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더니티에 전폭적으로 동의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자기 그 내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성매매 여성들도 있었고 파리를 좋아했죠. 너무 사랑했죠. 뭐 샤를 메리응이라는 사람이 쓴 스케치도 좋아했고 그것도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본질에 닿으려면 좀 더 여러 저작을 읽어야 돼. 예. 그러니까 모더니티가 새로운 건데 고대하고 겹쳐 보여. 고대하고. 그래서 백조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보면요.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신화 이름이 나와요. 예. 앙드로마크라든지.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레고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고대와 현대가 대립되는데 이게 겹쳐 보여. 중첩해서 보여. 그러니까 파리를 그린 메리옹의 그런 스케치도 파리가 굉장히 낡았어요. 예, 몇천 년 낡아버린 것처럼.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그냥 거기 막 현혹돼 가지고 막 거기 달려가는 그걸 찬양하고 그런 그 모더니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울에 빠져요.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 보들레르의 친구가 그러니까 그 사상적인 그 연결되는 지점이 루이 블랑키라고. 예. 오규스트 블랑키 그 혁명가 그 무정부주의적인 혁명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니체로 들어요. 그러니까 블랑키, 보들레르, 니체는 형제였다. 그러니까 실제 형제가 아니라 정신이 지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도 보면 그렇게 초인 철학, 귀족주의적 철학으로 달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더니티의 그 시대의 변화에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우울을 겪었던 사람들, 스플랭, 멜랑콜리를 겪었던. 그러니까 초인 철학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젊었을 때 거기에 경도됐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너무 니체 읽고 막 니체 이야기만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했나 봐. 그러니까 우리 전작과의 최체 제 별명이 최체였습니다. 니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최체라고 내 전작과 어떤 애가 나 별명을 붙여주더라고. 너 우리 과의 최체라고 사원회 때 니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두가 합리화입니다. 레셔널라이제이션.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자본가들 데려다 보니까 개신교도들이 많대요. 그 중에서도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 뭐 그렇게 계열, 칼뱅주의 이런 쪽이 많대요. 예.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그거를 종교사회학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 유명한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는 지금 상통한다. 자본주의 정신은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 조직. 어렵죠?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 조직. 형식적으로 자유롭다는 건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입니다. 실질적 내용적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자유란 개념 딱 들으면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 봐야 돼요. 자유시장 경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친자본주의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익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맞죠? 예. 물론은 대통령이 맨 자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자유조차도 주지 않아요. 사실은 재벌들을 위한 자유고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요. 예. 정경유착이 있고 지금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자유주의를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자유하고 엄밀하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치적 자유는 투쟁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참정권 이런 걸 가리켜요. 민주주의 이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 지금 막스 베버가 말한 현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 뭐냐? 형식적으로 그래서 형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자유라는 말을 아니라는 뜻이야. 형식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아무나 사고 팔 수 있고 그 본인 당사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다른 사람한테 팔므로써만 연명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생존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바로 자유롭다는 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 아무나 죽여도 된다. 포겔프라이 독일어로 아니면 호모사케르 요새 연극도 돌아가더라고 경험과 상상에서 호모사케르 지금 아간뱅이 쓴 그걸 가지고 쓴 건지 어쨌든 호모사케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거 이동주기인 인류 그 난민들 웨이스트 그 휴먼 인간 쓰레기 그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고 좀 반발하셨잖아요. 이게 인간 쓰레기란 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쓰다 버려도 되는 그러한 생명들. 사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 자선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것으로 연명하는 사람들. 그거조차도 없으면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이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과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일이 연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기서 뭐 일거리가 없으니까 현혹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실태가 어떤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주 난상 토론을 해야 난상 토론. 왜 이렇게 됐는가? 젊은이들이 그냥 멍청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막 포기, 사또 세대, 포기, 삼포 세대, 오포 세대 다 포기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 유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스 이 사람도 이 휴먼 웨이스트야. 이 사람도 인간 쓰레기. 근데 겨우 백화점이 저기 그 공장이 취직해가지고 막 나사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쳐버리잖아요 거기서 그죠? 사람만 보면 막 그 돌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슬랩스틱 코미디로 아주 코믹하게 다뤘는데 씁쓸하죠. 그 모던 타임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3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그 뭐죠? 기계 앞에서 능욕당한 인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기계적인. 근데 오늘날은 시대가 좀 바뀌었네요. 이제 기계한테 그걸 다 시키고 인간은 좀 어떻게 되나? 인간은 좀 자유로워졌나? 근데 여가도 즐기고 막 그렇게 됐나?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해고. AI가 다 대체하니까 당신 필요 없어. 해고. 이게 휴먼 웨이스트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휴먼 웨이스트 그러니까 직역하다 보니까 인간 쓰레기라고 지금부터 마음원이 번역했지만 그걸 좀 적절히 한번 옮겨 보세요. 그러니까 잉여인간 괜찮아요. 근데 잉여인간은 그 산업화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산업예비군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실업자예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토메이션, 이 기술화. 자동화 과정이거든요. 이게 오늘날은 더 진전돼 가지고 AI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주야하고 사람들 불안감을 줄여주고 이 정책을 지금 세워야 하거든요. 근데 AI 아니면 우리 망한다 따라가자 막 그것만 외치지 AI로 인해서 정말 지금 굉장히 뭐 두근두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다루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끔은 다루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유와 물화.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은 이제 소유의 현상을 제대로 그려줬죠. 가족으로부터 소유당하니까, 그죠? 사회로부터 소유당한 그 가족의 구성원을 가족이 보듬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가족이 처음에는 좀 이중적으로 이제 또 돈을 안 벌어오니까 얘가 이제 벌레로 변신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줘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이 정신을 차리죠.
참 저는 아이러니해요. 예. 정신 차려요. 이 사람들이. 예? 할 거 다 하죠. 그리고 이게 죽으니까 그뭐 이제 쇼핑 가잖아, 같이. 예? 예. 하녀한테 시켜가지고 그걸 그 저는 연극으로 봤는데요. 막 죽어라 죽어라 막 빗자루로 막 때려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잠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유효해요. 사람들한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업에서 이제 다뤘는데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이게 감정이입하더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나중에 직업을 얻을 텐데 만일 무슨 사고가 나든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내가 뭐 그게 그냥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귀여운 그 토끼가 아니라 이렇게 해충으로 변신해가지고 흉측하면 어떻게 될까? 집안에서 어떻게 나를 대할까? 다 걱정해.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이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을 소외된 노동이라는 화두로 카르 막스가 경철수고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다뤘습니다. 마지막 이제 코드가 새로움의 충격인데요. 이게 이제 이제 미술 분야, 조형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움, 이것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쨌든 변화된 새로운 시대의 그 환경, 문명에 어울리는 그 언어, 회화의 언어를 찾으려는 노력을 가리켜서 모더니즘이라 한다. 그 다음에 벤자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은 재밌는 게 이제 영화의 시대에 사직내에 이어서 영화가 나오면서 예술의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좁은 의미의 예술을 폭파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이게 충격 체험 보니까 장면이 계속 교체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촉각성이고 충격 체험이고 정신분산이고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래서 그 현대인의 지각 구조에 어울리는 예술 형식이다. 뭐가? 영화가 이게 충격 체험을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지각 구조에 잘 상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화를 자주 보면 현대인으로서 그 일상생활 이런 거 직업생활을 할 때 적응을 잘 한다는 거야. 좀 아이러니하죠. 적응을 한다는 게 이제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뜻도 되는데 베냐민의 의도하는 것은 영화가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정치를 신미화한다. 라는 말로 쓰는데 프로파간다 아니면 스타 숭배라고 하는데 스타들을 막 띄우는 거 그 사람들한테 그 아이송한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거기에 탐닉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소외된 현실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비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 지금 지배적인 소유 질서, 우리의 그 질서가 있잖아요. 사적 소유 이런 거. 그거를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걸 표현하게만 해준다. 에이젠슈타인의 그 스트라이크라는 그 파업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보면 그거 보여주기만 노동자한테 보여주기만 하지 그걸 바꿀 수 있는 뭐 어떤 실마리를 주지는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체도 문제예요. 이게 정신분산을 통하고 해서 영화의 혁명적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부분적으로 수긍이 가는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사회를 바꾼다고? 이거는 뭐 단락 아니야? 너무 그게 비약적인 사고 아니야? 맞는 비판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영화의 시대에는 무르익을 대로 익었는데 사람들은 체제를 바꿀 생각 안 하잖아. 오히려 이 체제 안에서 서로 편가르기 하면서 죽이려고 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를 막 찍어줘가지고 그 남미 출신 히스파닉
그 출신의 노동자들을 쫓아내버리는, 자기들 일자리를 뺏어간다 해가지고 쫓아내. 예. 그래서 그다음에 난민 안 받아줘. 그다음에 기후위기 웃기네. 우리는 지금 아직 산업화 더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돈의 논리로 막 나가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속아요. 그런 노동자들 제가 보기엔 나중에. 근데 지금은 당장은 불안하니까 uncertainty.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표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익 포퓰리즘이 지금 득세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화를 아무리 지금 뭐 그동안에 베냐민 이글슨 이후로 많이 그 보고 깨닫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나? 그래서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게 달라지는 거죠. 새로움의 충격까지가.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자의적으로 한번 그 화면을 가져와 봤어요. 자, 왼쪽 상단이 모던보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모던보이라서 봤더니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모더니즘은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제 그 강점기에 대한 그러한 고통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대화를 이루기 전에 이 뭐랄까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해방돼야 하는 그 과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서구의 이론을 읽되 프란츠 파논 같은 사람을 같이 읽어야 한다고. 예? 그 알제리 해방 전쟁. 예. 우리는 독립을 아직 못했어요. 물론 해방됐고 광복했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 못했어요. 예? 우리 힘으로 아직도 전자권 회수 못했어요. 아직도 뭐 그 원자탄 못 만들어요. 자 계속 간섭해요. 중국이 간섭하고 미국이 간섭하고. 예. 우리는 아직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난상토론으로 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영화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어요. 우리는 모던보이가 없습니다. 보들레르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늘이 지워져 있어요. 지금 억압당하고 있고. 예? 예? 우리 주권을 못 찾았어요. 나라가 없어질 판이에요. 그게 지금 슬픔이 어린 영화입니다. 예. 결국 나중에 이 영화 끝장면 보셨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어쨌든 그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처럼 폭탄을 안고 가서 터져가지고 죽어요. 모던보이 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깔끔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보들레르의 댄디. 근데 그런 그 분위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실제 영화의 끝은 굉장히 비극으로 끝나요. 왜? 우리가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더니티 담론은 식민지 담론을 반드시 추가해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보여요. 서구만 따라갔다가는 꽝 해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오른쪽 그림은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 장면이고 모던 타임스. 왼쪽 아래는 뭔지 아세요? 무용하는 건데요. 예. 잘은 모르지만 이사도로 덩칸이나 이런 현대 무용. 예. 우리나라는 누가 있었죠? 최승희. 혁신적인 동작.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기에는 예술적으로는 멋있어요. 문학 예술 쪽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소유와 물화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저 오른쪽 아래는 바우하우스가 처음 디자인한 것들이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죠. 이게 디자인 학교 있잖아요. 바우하우스가 그 간딘스키, 글레 이런 사람들, 그 발터 그로피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했던 거고 나중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독일에서 시작했는데 조형 예술, 우리나라 한국 종합 뭐죠? 종합 예술 학교인가? 종합 무슨 학교 있죠? 예. 아니죠. 한국 예술 종합학교. 그런 거예요. 국가의 지원을 받고. 근데 나치가 들어와서는 또 탄압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그 망명길에 오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던의 이미지 제가 나름대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겠습니다.